자산 1억 정도의 20억의 대출을 받아서 21억짜리 집을 샀던 이 분들, 당연히 대신 내가 내 대출을 떠안아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이상 더 오르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 나중에 갔을 때 금리가 이거보다 오르면 내가 못 사겠지라는 마음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지 않고 뭐 남이 돈을 벌었다는 그런 포모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었다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 시점에도 또 순진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거예요, 집을.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뭐 욕심이 과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때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2024년 9월에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스트레스 DSR이 드디어 발동됐죠. 이거 원래 7월 달에 발동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대한민국만 뒤로 미룬 겁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글로벌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다 바젤 3를 도입해서 이미 진지하게 DSR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만 계속 유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유예해서 24년 9월에 했는데, 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당장의 주택 거래량이 폭락했죠. 주택 거래량 급락하면서 발생한 게 이제 왜 발생을 했느냐? 자,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그래프는요, 정확하게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의 증가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계대출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가계대출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대출이 늘어나야지만 집값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 곡선의 랠리가, 이 무한의 치킨 레이스, 데드 랠리가 만약에 담보대출이 더 이상 막혀버렸다, 그럼 더 이상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뉴비들이 새로 들어와서 담보대출을 받고 내 대출을 떠안으면서 이 자산을 가져가줘야 내가 갭투기로서 성공도 하고 내가 자산도 축적하고 할 텐데,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뉴비들이 대출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을 못 사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존에 내가 무리하게 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산 1억 정도의 20억의 대출을 받아서 21억짜리 집을 샀던 이 분들, 당연히 대신 내가 내 대출을 떠안아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집은 터지겠죠. 경매로 넘어가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다 보면은 집값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고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의사 정원수 늘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네, 의사가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의사들의 연봉이 단체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당장 저희 같은 변호사 업종만 본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생긴 이후에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변호사들의 연봉이 많이 떨어졌죠. 높게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변호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일반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들도 대기업 연봉 많이 주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떨까요?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 어떨까요? 자, 최저임금 올렸죠. 최저시급 올리면서 신입들의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경영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안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입들의 높은 급여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경력직이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10억, 20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출을 승계를 해줘야지 새로운 뉴비가 들어오고 이 집이 선순환해서 올라가면서 집값이 상승하든 유지하든 할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대출을 떠안을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음 순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의 만족도가 전 세계 최하위에 집의 실질적인 값어치도 없고, 계층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던 집이 어느새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돌아왔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 실패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민들의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남이 1억 가지고 10억 버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벌어야지 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투기에 들어갔을 때, 이 투기를 부추긴 사람이나 이 투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나 구조를 만든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었던, 그 허망된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었던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도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도박의 화투판이 지판이었던 것 뿐이에요. 재생에는 파괴가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거품 붕괴는 당연히 몇 년에 다가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모두 좀 겸허히 받아들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시사경제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한국인의 집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절대로 부동산 하락론자라든지 뭐 한국의 경제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또 집을 뭐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억지로 끌고 가서 내가 이 집의 가치를 아는데 뭐 앞으로 매덕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 꿈에서 깨셔야 될 것 같아요. 이 DSR 제도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강화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여러분들의 집을 인수해 줄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한국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